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6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강의하는 그 내용들 왜 필요한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런 그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이창용 박사님 쓰신 경제학 들어가기 2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경제학의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이론이란 무엇이고 경제 무용은 무엇이며 또 경제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사고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 이론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선 그 이론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보면은 과학에서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에 존재하는 그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 추상화시켜 놓은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삼고 있죠. 그리고 그 이론이 추구하는 목적, 뭐 다른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경제학에서는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이해를 돕는데 이해를 하는데 그 이론이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이론이 필요하고요. 또 경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기도 하죠. 그러면 우선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정의를 알아보겠는데 경제학이라고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각자 어떠한 그 견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학을 접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경제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학, 경제이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의 현상들을 객관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희소한 또는 한정된, 제한된 생산 요소를 선택해서 여러 재화들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일단 소개를 드릴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을 우리가 경제 활동, 경제 행위라고 얘기했고 그와 관련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질서나 제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제 활동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 바로 경제 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이론들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경제학이란 인간이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소비와 생산 행위를 조직하며 소득을 얻고 생을 즐기는가에 대한 인간 행위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은 웰스, 부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를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일반적인 소개된 설명을 우리가 갖고 경제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용어를 한번 또 다시 보면은 참고로 이 경제학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생성된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그의 유명한 저서 웰스 오브 네이션스 국부론이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경제 사상들을 갖다 또 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해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영국의 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1776년에 출간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우리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양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일원화시킨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국부론 책이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에코노믹스라는 학문이 생겨났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제학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동양 특히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경제학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것은 동양의 전례의 통치 사상인 경세제민 다스릴 경 세상세 구할제 백성민에서 경세제민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일본에서 에코노믹스를 경제학이라고 표기했고 이를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죠.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그리고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의 이해 및 예측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 이해하거나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개인의 행동하고 집단의 행동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개인 행동과 그 다음에 집단 행동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또 그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과학이라 한다면은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죠. 행정학, 정치학, 또 그 심리학도 포함될까요? 경영학이라든가 또 경제학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데 경제학도 이러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가 필요하죠. 예. 근데 특히 이제 경제학 중에서는 경제학은 여기 소개되는 그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하는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암묵적으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이론들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죠. 그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law of large numbers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표변의 관측 대상의 수가 많아지면 통계적 추정의 정밀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대수의 법칙이죠. 수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복잡한 그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수의 법칙은 관찰 대상의 수를 늘려갈수록 개개의 단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요인은 중화되고 그 집단에 내재된 본질적인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어떠한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경우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경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 이론들은 이러한 그 사회 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상을 얘기할 때 암묵적으로 이 대수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론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대수의 법칙은 개인의 반응에 비해 집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 경제 모형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보면은 에코노믹 마들, 즉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경제를 단순화 축소시켜 놓음으로써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경제 모형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모형의 표현 방법은 수학적인 어떤 수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말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대개의 수식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잘못 전달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경제 이론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식을 갖다가 많이 수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원론 수준에서의 수식은 그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닐 것이고 또 경제 이론에서 이렇게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장점은 간결성과 정확성, 엄밀한 그 논리 전개에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 편의를 위해서 수식을 그림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갖다가 그 도표를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이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경제 모형의 기본적인 골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변수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갖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variable.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를 갖다가 변수라고 한다. 어떠한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 variable이라고 얘기하고 또 연구 방법론에서 변수란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자료의 속성이나 특징을 변수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변수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함수 관계 형태로 표현하죠. functional relation이다, 함수 관계다 하는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함수 형태, function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y는 equal fx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y라고 하는 것하고 x라고 하는 그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x라는 것이 독립변수고 y를 종속변수로 한다면 x의 어떤 그 값이 바뀔 때 여기에 따라서 y값 종속변수에 변하는 그런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y는 equal fx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른 하나 예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자주 보겠지만은 qx는 equal fpx다. 즉 q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소비량이라고 한다면은 x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x라고 하는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px, x 상품의 가격에 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qx는 equal fx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요 함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한다. 요거에 관한 것은 또 뒤에서 이제 3장 위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변수들 사이의 그 관계를 그 함수 관계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론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개념들을 갖다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assumption이라고 하는 개념, 가설이라고 하는 것,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assumption,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분명하게 잘 모를 때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일단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가정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라틴어로 ceteris paribus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하는 가정을 갖다가 전제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모를 때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일단 인정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정이라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하는 건 한 가정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설, 하이퍼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이퍼세스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명제를 뜻하며 조건부적인 예측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명제를 뜻하며 조건부적인 예측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또 검증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설이 현실 경제와 잘 부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검증이라고 한다. 가설이 현실 경제와 잘 부합되는 것을 갖다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테스트 검증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갖고 경제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그 세 단계를 우리가 보면은 경제 이론은 다음에 세 단계를 거쳐서 구성이 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설정해서 복잡한 경제 현상을 추상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설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 팩트로부터 어떤 가정을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비 수량과 가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소비 수량하고 가격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가설, 하이포세스 또는 이론적 모형을 갖다가 정립을 하는 것이죠. 즉 가설을 세워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면 ceteris paribus 또는 other things being equal을 갖다가 전제로 단순화된 경제 현상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추리해서 하나의 이론을 갖다가 정립해보자는 얘기죠. 가설, 하이포세스 또는 이론적 모형을 갖다가 정립을 한다. 그래서 가설의 정립은 예를 들어서 특정 재화의 가격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소비 수요량은 감소한다. 앞에 우리가 QX는 이퀄 FPX에서 X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면 상품의 소비량 Q의 양은 변할 것이라 이렇게 함수 관계를 표시했는데 하나의 그런 가설 잠정적인 이론을 갖다 설정해 본다는 얘기죠.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소비 수요량이 감소한다. 감소할지 증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증가하면은 그 재화의 소비 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하나의 잠정적인 이론을 갖다가 설정해 본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설이 현실 경제와 잘 부합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따져보고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검증의 결과, 그 검증한 결과가 그 가설에서 설정한 이론과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세 단계를 다시 살펴본다고 하면은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전제로 가정, assumption을 설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또 하나의 가설, 잠정적인 하나의 그 이론을 갖다 인과관계와 관련된 이론을 갖다 설정한다는 얘기죠. 가설의 정립이다. 그래서 추리된 인과관계로부터 가설을 잠정적인 이론을 갖다 설정을 하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뭐 이론적 모델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 이렇게 해서 가정을 근거로 해서 가설이 잠정적인 어떠한 그 이론이 설정이 되면은 이것이 진짜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가설이 현실 경제와 잘 부합하는가를 검증해서 입증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theory, 이론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다음 3장에서 상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요의 법칙, 공급 법칙이 대표적인 하나의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법칙 한다면은 가격이 있죠. PX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X라고 하는 특정한 상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상품들을 X 이외에 여러 상품들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면은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감소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수요의 법칙이다. 이런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공급의 법칙을 우리가 간략하게 소개한다면은 특정한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X라고 하는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번엔 어떻게 공급자들은 상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것이 근데 X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떠한 상품의 상품뿐만 아니라 X 외에 다른 여러 상품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특정 상품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 그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자 해서 하나의 공급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어떤 가정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가설, 잠정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을 만들고 또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 현실 경제에서 잘 설명되는지를 갖다 검증을 해서 그 검증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경제 이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제 이론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그 개념들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수와 다른 변수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상관관계, 코릴레이션 관계가 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변수와 다른 변수 사이에 어떠한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인과관계, 커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한 변수에서 생긴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 커제이션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 한 예를 본다면은 석유 파동, 중동에서의 어떤 석유의 어떠한 공급량에 큰 변화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변동하게 되고요. 에너지 가격이 크게 변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하게 되면은 생산이 위축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원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류 제품들을 만들고 그 원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우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생산이 크게 위축이 되고 또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 할 때 이런 것은 인과관계에 있다고 얘기한다. 중동 지방에서의 석유의 공급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줄어들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이 크게 위축이 되고 물가 상승하는 이러한 그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의 구별이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코릴레이션하고 커제이션 관계가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엘니뇨 현상과 내정 가능성 정도. 만약에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해수가 급격한 온도 상승이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마침 그때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특정 지역에서 내전, 어떤 분쟁이나 전쟁이 많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엘니뇨 현상이 환경의 변화에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내전이 자주 또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런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얘기죠. 그런 설명을 온당치 않다, 잘못된 설명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지수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 코카콜라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의 선진국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를 보니까 음료수 중에서 코카콜라를 갖다가 많이들 마시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국민 소득이 높은 그러한 나라들의 국민들이 코카콜라를 많이 마신다고 했을 때 역으로 코카콜라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은 국민 소득이 증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잘못 적용한다고 하면은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인과관계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죠.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의 판매량하고 청량 음료의 판매량을 한번 보면은 여름 겨울철에 보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한편에서는 청량 음료, 시원한 음료가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하고 청량 음료의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그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그것이 청량 음료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하고 청량 음료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어컨과 청량 음료의 소비량을 갖다가 증가시킨 것이지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청량 음료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어떠한 이것이 인과관계로 이렇게 맺어진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제 이론들을 갖다가 이제 쭉 다루게 될 텐데 그러면은 경제 이론들의 역할은 뭐냐? 경제 이론들은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경제 현상들, 팩트죠. 여러 경제 현상들을 모아서 단순화, 추상화, 일반화, 평균화시켜서 경제 이론들이 만들어지죠. 사회에 나타난 여러 경제 현상들을 갖다가 모아갖고 단순화, 추상화, 일반화, 평균화시켜서 경제 이론, theory 또는 프린시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제 현상들을 모아서 단순화, 추상화, 평균화, 일반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나 자료를 갖다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경제 이론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그 원칙이라든가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에서 모아진 자료를 갖다가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추상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평균화시켜서 경제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 이론들은 사회 경제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가 그 좋은 어떤 경제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사회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고 또 이것을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이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만들어진 경제 이론들을 이용해서 여러 경제 정책들을 갖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제 이론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경제 현상들을 단순화, 추상화, 일반시켜서 어떠한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 이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팩트를 통해서 이론, 프린시플이나 이런 시어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팔리시스,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우리가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경제 정책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뒤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소개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건 그다음에 사회주의건 또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이러한 크게 5가지 정도를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기회 있을 때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어떤 체제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들은 우선 5가지 정도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그 경제 정책의 목표 첫 번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다. Sustained Economic Growth다.
어떤 체제든지 그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권이든지 그 정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어느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국민들도 본인들이 과거보다 현재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지금보다는 미래에 더 잘 살기를 원하겠죠. 그럼 더 잘 살겠다는 것은 결국은 에코노믹 그로서 경제 성장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그 정치 체제건 정권이건 간에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경제를 갖다가 성장시키느냐 발전시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완전 고용 풀 인플로이먼트가 중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된다. 어떤 그 체제건 어떤 경제 어떤 그 정권이든지 간에 완전 고용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는 것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고 이것은 나중에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일을 갖다가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모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물가의 안정이죠. Price stability. 어떤 경제 정책이든지 간에 중요한 어떤 목표 중 하나는 물가의 안정이다. 물가가 크게 뛰거나 또 크게 떨어진다거나 물가가 불안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 소비자나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물가의 안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정한 소득 분배죠. 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이라고 해서 그 생산된 생산 물건이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냐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회가 어떤 체제든지 국가든지 그 사회가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한 소득 분배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소득 분배는 n분의 1 해갖고 모든 사람한테 그 소득을 갖다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생산 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경제 활동에 기여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소득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한 소득 분배다. 이 소득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소득 분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뒤에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자유, economic freedom이라고 하는데 소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 경제적 자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경제적 자유, economic freedom을 얼마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경제정책 목표를 세울 때 추진할 때 이 경제적 자유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 또 자유주의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어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재를 제공한다든가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막대한 많은 그런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재,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정부가 제공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갖다 걷어들이게 되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어느 수준만큼 걷어들일까 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죠. 만약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고 하면은 그만큼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아주 작게 걷어들이고 모든 것을 각자 개인이 알아서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자유가 많이 개인들한테 주어지긴 하죠. 그러나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경제적 자유를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세금하고 세금의 그 크기, 세금의 수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뒤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뒤에서 한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 이론들의 역할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팩트, 사실로부터 이것을 자료를 모아서 단순화시키고 평균화 추상화시켜 갖고 어떤 theory, 프린시플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그 이론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이론이 만들어진 경제 이론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재에서는 크게 이제 경제 이론을 둘로 구분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경제 이론을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은 미시 경제 이론하고 거시 경제 이론으로 나눠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이론에서 미시 경제 이론, 마이크로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들의 선택과 개별 시장의 움직임에 관한 관심에 움직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것이 미시 경제 이론이다. 또 개별적인 상품 및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들의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는 이론들이 미시경제, 마이크로 에코노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이크로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극소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개인, 기업, 정부라고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개별 경제 주체,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는 뭐 정부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미시경제 입장에서는 이 개별 경제 주체,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선택 행위를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이 우리가 미시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 거시경제 이론. 매크로는 건 거대한,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 이론은 경제 전반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러한 이론들이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의 총량의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이론이 거시경제 이론이다. 예를 들자면은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고 총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며 총고용량, 물가수준, 국제수지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이론들이 바로 거시경제 이론이다. 국민소득, 총생산량, 총고용량, 물가수준, 뭐 국제수준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에 어떠한 그 지표로서 나타나면서 그 운영이 나타내는지,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는지를 총량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연구한 이론이 거시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이론을 갖다가 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론 말고 실증경제 이론과 규범경제 이론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실증경제 이론, 파지티브 에코노믹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뭐 사실경제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실증경제학은 있는 그들의 현실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현상,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한 이론들이 실증경제 이론이다. 파지티브 에코노믹스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파지티브 에코노믹스는 경제 현실의 객관적 사실, what is라고 하는데, 어떤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중심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진 이론들 갖다 실증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때 규범 경제 이론, 노마티브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표현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 경제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what ought to be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우리가 다룰 때 이러한 그 문제를 갖다 다루는 이론들을 갖다가 규범 경제 이론이라고 얘기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차원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가, 소개하고 분석하는가 하는 것이 규범 경제 이론이다. 이때는 어떤 현실보다는 가치 판단과 당위성,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 가치 판단하고 당위성을 중시하면서 경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바로 규범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경제 원론 수준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경제 원론 수준에서는 이 규범 경제, 노마티브 이코노믹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잘 다루지 않죠. 물론 이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다 여러 부분에서 개입되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그 이론보다는 실증 경제적인 이론들이 더 많이 소개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증 경제 이론의 그 중요성은 현실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를 갖다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 경제 이론이 중요하고, 우리 경제 원론 수준에서 다루는 그러한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증 경제 이론과 관련된 그러한 이론들이다. 특히 이제 실증 경제 이론에서는 지식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견해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면서 발전하는데,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실증 경제 이론들 차이점들을 갖다 점차 이렇게 좀 해소되는 그러한 양상으로도 나타나죠. 특히 이제 그 실증 경제 이론하고 이제 규범 경제 이론을 이제 다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규범 경제 이론은 가치 판단의 차이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 가치 판단이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범 경제학은 상당히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을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또 일반적으로 경제 원론 수준에서 논의되고 가르쳐지는 대부분의 많은 이론들은 실증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소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학과 그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조금 좀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죠. 그러면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을 다룰 때, 그러면 그 사회과학으로서 과학은 어떠한 접근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론을 분석하고 또 이론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을 갖다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과학은 현실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준 이론의 정립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과학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이를 가공해서 이론으로 정립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연역적 방법, 디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귀납적, 인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때는 이 연역적 방법이든가 아니면 귀납적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공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해서 특수한 다른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리법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죠. 즉, 자명하다고 인정되는 일련의 가정이나 공리, 액션에서 더 이상 증명이 필요가 없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논리적 어떠한 법칙,
이걸 갖다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연역적 방법에 의한 어떤 이론 전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자명하다고 인정되는 그 가정이나 공리를 소개했는데, 이 공리라고 하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액션 공리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죠. A점과 B점의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무엇일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A점과 B점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겠죠. 그럼 이 직선이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따라서 이러한 더 이상 증명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개념이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서 어떤 논리적 법칙에 부합하는 여러 추론들을 통해서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끌어내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 균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균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사실을 종합해서 일반적인 개념을 이끌어내는 추리법이다. 즉 현실 세계의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 관찰해갖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어떤 명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균합적 방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 자, 균합적 방법이건 연역적 방법이건 어떤 방법이든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경제학의 경우 연역적 방법에서는 수학적인 논리가 많이 사용되고요, 균합적 방법에서는 통계적인 기법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연구자에 따라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연역적 방법을 썼건 균합적 방법을 썼건 이것이 이제 대립적 관계를 보지 않고 상호 이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학과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의 4절 우리 교재 경제학 들어가기 주교재 2장의 4절에는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즉 흔히 말하는 대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 경제 행위를 할 때는 비용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 비용, 다시 말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화폐적인 어떠한 비용 지불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암묵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화폐로 이렇게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했을 때 공짜를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요즘 가끔 큰 대형 커피점에서 어떤 상품을 갖다 내걸고 또 공짜로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공짜로 받는 어떤 머그컵이라든가 어떤 공짜로 주는 상품이, 공짜로 주는 물건이 받는 사람은 공짜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많은 비용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짜로 받는 사람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커피숍까지 예를 들어서 걸어가서 시간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비라든가 그러한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봤을 때는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친구로부터 어떤 영화 티켓을 갖다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공짜죠. 그렇죠? 공짜지만은 이 공짜를 받았을 때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공짜로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다시 대가로 간접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거나 뭘 갖다가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 해주지 않더라도 마음에 어떤 뭐 부담감을 갖는다거나 심지어는 그 공짜로 받은 표를 영화표를 이용해서 영화관에 가서 2시간씩 영화를 봤다고 한다면 영화관에 가는 시간 또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뭔가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어떤 그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공짜표를 이용을 해서 영화 구경을 갔다면 그것은 뭐 결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앞강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 이것을 갖다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어떤 경제활동 행위를 할 때는 화폐를 통한 어떤 명시적 비용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된 기회비용까지 포함된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경제적 비용을 따져보고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에서 제일 먼저 소개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항상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그 선택 행위에 따른 기회비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학적 사고의 두 번째 소개될 수 있는 것이 교환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교환에 참여하는 경우 교환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앞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왜 교환 행위를 하냐면은 교환을 행위를 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환 행위를 갖다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뭐 교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친한 친구 사이에 뭐 어떤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든가 뭐 희생을 한다든가. 그러나 만약에 그 손해라든가 희생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 과연 모든 사람이 그런 교환 행위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일반적으로 교환 행위는 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교환 행위를 보면은 왜 사람들이 교환하는가 할 때는 교환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환 행위를 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환을 통해서 모두가 참여한 사람 모두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교환 행위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경제학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리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요 이론이라든가 공급 이론을 갖다가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우선 그 기초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사고와 관련돼서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 힘들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뭘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그 크기를 갖다가 수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공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산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 크기 힘을 갖다가 그러한 그것을 갖다가 공급이라고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 힘들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과 다이아몬드의 관계를 갖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하고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물 하고 그다음에 눈에 뭐 조그맣게 보이는 다이아몬드의 어떤 그 가격을 따져보면은 어떤 것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까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주 풍부하게 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은 많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가격 가치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죠. 거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귀금속으로서 높은 가격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물은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다이아몬드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냐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특성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뭐 속성도 있겠지만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데 절대적인 공급량, 절대적인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져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요. 또 물 같은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지만은 쉽게 주변에서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급량이 아주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은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물의 가격이라든가 다이아몬드의 가격 이러한 것이 어떤 형성 과정을 본다고 하면은 수요 공급의 그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의 힘을 개인이 거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상한제하고 하한제의 부작용이 경제학적 생각하고도 좀 연관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가격 상한제, 하한제는 뒤에서 또 수요 공급 이론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가격 상한제라든가 가격 하한제가 실시됐을 때는 현실 경제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상당하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를 조금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격 상한제죠. 시장가격에서 높게 형성됐는데 그 높게 형성된 가격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다고 하면은, 정부 당국에서 가격을 갖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거래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통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이제 가격 상한제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제다. 평당 얼마다 그냥 시장 가격에 맡겨두게 되면은,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평당 뭐 1,500만 원, 2,000만 원씩 간다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은 정부에서는 뭐 과거에 이런 많은 정책들을 썼었죠. 평당 얼마, 분양가 얼마 했을 때 평당 이래서 그 5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설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하로 파는 것은 그 허용하지만 그 이상으로 파는 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벌한다든가 뭐 규제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가격 상한제 한 예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경우 뭐 뒤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많이들 지적하지만은 이런 특정 지역이나 또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가격의 상한제를 우리가 엄격하게 과도하게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공급량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제한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들을 수 있겠고, 또 경제적인 사고와 연관돼서 이제 가격 하한제라는 것이 있죠. 가격 하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그 규제된 가격 이상으로만 거래를 허용하고 그 기준 아래로는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가 가격 하한제죠.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을 갖다 설정한다는 얘기죠.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제 같은 얘기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임금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적정한 균형 노동 임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노동시장에 그냥 맡겨놨을 때 노동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산업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정부에서 봤을 때 그 임금 수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가격들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다 해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낮은 가격을 갖다가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노동시장에서 낮게 형성된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 가격이라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거보다 높은 임금이나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설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그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소개할 수 있는데, 이 가격 하한제도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장점도 있고 또 유익한 점이 있지만은 또 다른 편에서는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가격 하한제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임금을 갖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시간당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최저임금을 갖다가 그 높은 가격, 기존에 형성된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보다 정부에서 그 시장에서 현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시간당 얼마 이상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런 그 사람들은 바람직하게 좋겠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증가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때도 어느 수준에서 적용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큰 틀로 봤을 때 개인은 그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 힘들고 그 수요와 공급에 적용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이제 그 봐야 될 그 개념이 뭐냐면은 한계이죠. 마지널 컨셉트에서 한계라고 하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또 뒤에서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냐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설명들도 있지만 한계 개념, 그 상품의 마지막 단계가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뭐 이런 그 이론들도 있고 이런 그 개념도 소개가 될 수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 개념, 다시 말해 마지막 단계에서의 어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계 개념을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뒤에서 상세히 하나씩 이론을 전개할 때 그 관련된 이론을 갖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경제적인 사고와 연관돼서 사람들은 인센티브, 유인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실의 정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쪽으로 경제 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현실 정책에 매우 유용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가 하나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쓰레기 수시로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웬만한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쓰레기 봉투를 갖다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인센티브와 관련된 그런 하나의 그 가격 제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연관된 그런 하나의 그 정책이 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죠. 자, 쓰레기 봉투가 있기 전에는 그냥 그 쓰레기를 갖다 많이 발생시키고 막 그냥 갖다 밖에 내다 버렸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생기면서 쓰레기 봉투를 비싼 가격에 사서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가 가능한 작게 배출시키려고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쓰레기의 어떤 그 봉투를 갖다가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가격을 매기고 거기에만 담아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만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수거해 가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썼을 때 이 가격 개념을 갖다가 이제 쓰레기 버리는데
적용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쓰레기 봉투를 비싼 가격에 주고 사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 유인과 관련된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고, 일반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어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될 것은 경제적 사고와 관련돼서는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 시장에 관한 얘기는 뭐 원체 우리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 강의에 소개한 그런 정도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는데 시장 경제가 효율적인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그러한 제도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서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만큼 부족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많은 그러한 국가에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독과점이 발생하고 독과점 기업들이 발생하고 독과점 기업들이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오염 물질의 방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뒤에서 뭐 또 시장 기능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또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의 어떤 과소 공급 가능성, 다시 말해서 어떤 효율성만 뭐 지나치게 따지게 된다면은 뭐 치안 서비스라든가 국방이 과소 공급이 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와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제학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판단할 때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효율성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장 경제 또는 시장의 효율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사고와 관련돼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한다는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사회적인 문제,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데 나설 것인가 했을 때,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정부가 이러한 문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복지와 관련 문제 되겠죠. 이런 것도 뒤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춘 그러한 국가들도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또 과거에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려웠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수립함으로써 세우고 실현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붕괴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1930년대 회생됐었죠. 뭐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정부가 어떤 시장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했을 때 거기에 못지않은 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과도하게 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했을 때는 오히려 더 커다란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에도 어떤 경제학적인 생각, 사고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와 관련돼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개념은 뭐냐면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얘기죠.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효율성, efficiency하고 공평성, equity 문제는 항상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건 뭐 사회주의건 간에 어떠한 체제든지 간에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형평성, 공평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효율성,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이렇게 벌어져 갖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이 심화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공평성이 크게 훼손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운영에도, 효율적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공평성만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하면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국가들처럼 모든 것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평하게 하겠다고 해서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붕괴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비용으로 바람직한 결과, 최대 결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효율성인데, 이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공평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 효율성을 갖다가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라는 얘기죠. 이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적절한 타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사회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이 경제적인 사고, 뭐 효율성하고 공평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을 해갖고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데에도 이 경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죠. 또 다른 하나 문제는, 경제적 사고가 필요한 것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것도 또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사회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가 안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하다고요? 사회 구성원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물가가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안정돼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하면서 의사결정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물가가 상당히 폭등한다든가, 또 물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된다면은 소비자나 기업들,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 정책들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통화량을 일정한 수준에서 조절한다든가 뭐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을 갖다가 뭐 일정한 수준에서 뭐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데, 이것이 고용 안정하고 고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상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화폐 부분, 금융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제를 완화시키면 기업에 많은 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통화량을 풀어갖고 좀 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하고 기업에 많은 돈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통화량을 조절한다면은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아니면은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민간 부분에 여러 가지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게 되면 고용 수준은 증가돼서 우리가 고용이 안정화라든가 증가에 긍정적인 하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금융 부분에서, 화폐 부분, 금융 부분에서 그 규제를 갖다가 크게 완화한다거나 또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거나, 또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출을 갖다가 과도하게 지출을 갖다가 증가시킨다거나 했을 때는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이 증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가의 불안, 물가 상승을 갖다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물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가 서로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시기에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어떤 시점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시기에는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의 안정, 고용 증대가 더 중요한 어떤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학적인 사고를 할 때는 전체적인 경제를 봐가면서 어느 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어떤 수준에서 고용을 갖다 증진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좋은가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가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장에서는 우리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을 소개해 드렸고 또 지금 그 경제학적 사고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9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경제학적인 생각 또 이 왜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이론을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연관돼서 지금 경제학적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주제를 갖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제2장 우리 교재 제2장에서 경제학의 그 의미,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 이런 걸 하면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보충적으로 강의를 끝내기 전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경제 이론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다룰 수 있는 교재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하고는 좀 다른 그 관점에서 이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경제 이론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경제 이론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그 서양의 사상,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사상 이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이론들도 만들어지는데 그 각 시대, 각 당시마다의 사회적인 배경과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경제 이론을 만드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21세기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거의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런 경제 이론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우리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 강의자의 판단으로는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21세기의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론에 초석이 되는 경제 철학 또는 사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 다시 말해서 1760년부터 183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영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서구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앞서 나갔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 그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이제 경제 발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76년에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또 미국이 이제 그 점차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20세기에 그 미국이 그 서양의 세계 경제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는데 이러한 그 배경에는 또 나름대로 서양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중심적인 사상과 철학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그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의 그 서양 중심의 사상과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경제 이론들이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9세기 영국 사상이라든가 20세기의 미국 중심의 어떤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사상, 그렇죠? 자유주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전제로 해서 오늘날의 여러 경제 이론들이 만들어졌고 발전되어 왔다는 얘기죠. 뭐 자유주의 사상이나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날의 많은 서양의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서양에서 만들어진 경제 이론들을
한국 등 동양에서는 거의 그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전시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역사적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죠. 공동체 중심의 동양 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경제 현상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경제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서양의 경제 이론을 이제까지 받아들이고 배우고 가르쳐 왔죠. 그러나 서양과 동양의 사상과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는 전자통신의 수단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역 간, 국가 간에도 초연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서 오늘날 21세기의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도 힘들고 또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역 간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밀접하게 관계됨에 따라서 기존의 서양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 이론은 21세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이론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양의 경제 이론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즉 동양의 공동체 사상과 한민족의 고유 사상이자 철학인 홍익인간 사상으로 서양에서 만들어진 경제 원리에 대하여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간이 적용하는 경제 원리에는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과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 행위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원리, 뭐 동양 사상이건 서양 사상이건 관계없이 작동하는 여러 가지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홍익인간 사상과 같이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모든 경제 이론에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한 개인의 어떤 역량의 한계로 경제학 원론에 소개되고 있는 서양의 여러 경제 이론들에 대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급변하는 어떤 사회 환경에서 과거의 19세기나 20세기에 만들어진 서양의 사상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서양의 경제 이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며 급변하는 21세기의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이론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그 누적액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국가 이기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21세기 들어오기 전에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비교 우회 원리를 국제경제에서 비교 우회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개발해서 소개를 하면서 자유무역의 어떤 그 장점, 중요성을 갖다 계속 강조하며 개발도상 국가에도 자유무역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미국 이전에도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보호무역 정책이 이렇게 주된 어떤 경제 운영 방식이고 정책이었는데 1830년대 산업혁명이 완성된 이후에 영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민지 정책을 비구하면서 자유무역의 어떤 중요성,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여러 가지 어떤 행태를 보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 나라에 또 뭐 강요하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1900년대 미국이 한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할 때는 그때는 자유무역이 최고인 것이고 하면서 최고라고 하면서 여러 주변 국가에 자유무역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것을 심지어는 개발도상국가한테까지 강요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그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다 보니까는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와 맞닥뜨리면서 중국으로부터 그 많은 값싼 상품들을 갖다가 수입해 쓰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값싼 물건을 값싸게 대량으로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고 그 규모가 점차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보복 조치라든가 보호무역주의를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고 경제적 이기주의를 표방하는데 과거에 미국이 주장했던 그런 자유무역 이론에 관련된 그런 국제무역 이론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적용하기가 힘들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오히려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체제에서 자국의 이득이 되니까 즉 값싼 노동력, 노동을 정부가 통제하고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고 거기서 많은 해외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이 모두 그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한테 골고루 잘 돌아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국의 정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값싼 노동력을 자국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물건 해외 내다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기존의 국제무역 이론으로는 국제경제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더 이상 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경제 이론에 초석이 되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철학, 특히 이제 경제 철학이 요구되고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이론이 만들어져야 된다,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자 새로운 사상, 철학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 홍익인간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경제 이론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철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홍익인간 하면은 널리 남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쉽게 바로 널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선택 과정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양의 과거의 서양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합리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개인주의, 또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효율성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합리주의, 개인주의를 갖다가 또 자유주의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상적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인주의 사상이나 합리주의, 효율성 또 우리가 방만한 자유주의,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은 자유주의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서양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남을 널리 유익하고 돕는 홍익인간 정신을 갖다가 하나의 시대정신, 21세기 시대정신으로 봐야 되겠고, 이런 시대정신이나 어떤 홍익인간 사상, 철학은 우리가 경제 이론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에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은 제세이와 홍익인간 얘기하죠.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것이 바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죠. 그래서 제세이와 홍익인간 사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하는 것이 제세이와 홍익인간 철학이죠. 사상이죠.
근데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이 이미 BC 2333년에 그 단군 왕검으로부터 시작한 단군 조선 시대부터 제세와 홍익인간 사상과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우리가 물려받은 지 뭐 4,300여 년이 되죠. 이 홍익인간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있고 말이 있지만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그 실제 있었던 우리의 고유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 그 사상이나 철학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사상이다,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조금 더 좀 부연 설명한다면은 모든 인간을 이렇게 배려하는 또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 홍익인간 사상은 시각에 따라서 좀 다소 달리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죠. 첫째,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존중하며 사회, 국가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촉구하는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최상의 목표로 중시하는 인본주의 정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제학을 시작을 하면서 경제학을 배우고 또 경제 이론을 아는 중요한 어떤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행복,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회 구성원을 보다 행복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이론들을 갖다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해 갖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의 존엄성도 살리고 높여주고 행복을 갖다가 더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 이론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에도 이러한 사상, 즉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홍익인간 사상이나 철학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갖다가 밑바탕에 깔고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경제 정책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즉 홍익인간 사상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간사회, 인간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인간의 경제 활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제 이론에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 활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제 이론에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 단순한 서구의 어떤 개인주의나 또는 합리주의 또는 자유주의 여기에만 바탕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홍익인간 사상,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 간에 널리 남을 유익하면서 이 사회를 또는 경제를 함께 꾸려나갈까 할 때 이 남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또 어떤 그 이론들, 이러한 것들이 경제 이론에서도 적용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돼서 두 번째 우리가 그 홍익인간 관점은, 홍익인간 사상은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지 결코 사람 중심만의 개념은 아니었다. 즉 자연과 환경도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경제학에도 뭐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우리가 가르쳐지기도 했는데,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한다는 그 정신,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환경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그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자연을 대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바로 널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홍익인간 정신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연도 잘 우리가 인간한테 유익하고 또 자연도 잘 우리가 갖고 간다 할까요? 자연도 잘 활용을 하면서 그 자연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또 인간의 그 자연 환경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적절하게 자연과 조화시키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그 경제 활동을 할 때에도 거기에 합당한 경제 논리 또 경제의 어떤 원리 이론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어떤 경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은
경제 활동이나 경제 이론에도 상당히 적용할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홍익인간 정신에 대한 어떤 뭐 개념의 어떤 차이는 앞에 것은 뭐 협의적 의미의 홍익인간 개념이고 자연과 환경을 포함했을 때는 광의적 의미의 홍익인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개념의 차이에 어떤 혼선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이론이 요구되는 시대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가 강의되고 주교절에서는 그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박사님과 이창용 박사님 쓰신 경제학 들어가기를 주교재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본 강의를 그 주교재를 갖고 강의를 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새로운 경제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본 강의는 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양의 경제학 이론들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즉 동양의 공동체 사상과 한민족의 고유 사상이자 철학인 홍익인간 사상으로 서양에서 만들어진 경제 원리를 적용 가능한 여러 분야에서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반복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제 그쪽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경제 원리, 그 경제 원론에 따른 그 경제 원리, 핵심적인 경제 원리를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제 강의에서는 그 밑바탕에 특별히 뭐 강의에 강조를 하지 않지만은 경제 이론을 설명을 할 때 그 밑바탕에는 경제 철학, 경제 사상, 다시 말해서 우리 고유의 정신은 홍익인간 사상, 남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상과 정신을 경제 이론을 설명할 때 밑바탕에 깔고 그 강의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양의 경제 이론을 갖다 모두 재해석할 수는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분에서 특정한 사상, 홍익인간 정신을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제 경제 원론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홍익인간 사상을 갖다가 철학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제 주의할 사항을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사항으로 주의할 점은 본 강의의 내용 중에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경제 원리의 강의자가 본인의 홍익인간 철학을 적용하여 설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아직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뭐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강의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중구 박사나 이창용 박사가 쓰신 그 경제학 들어가기를 주교재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 지나친 그 주관적인 그러한 것이 꼭 옳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서양의 경제 이론들이 주류이면서 대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제 원론 수준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기존의 경제 이론들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부분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따라서는 홍익인간 정신, 널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경제 이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이때 경제 정책은 어떤 경제 정책이 좋을지 이러한 것을 논의할 때는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경제 원론에서 경제 이론을 강의할 때 이러한 제 설명이 아직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취업 준비나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